2020년 제2회 관연도 기출보건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스토크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지금 이제 우선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단위를 환산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아셔야 문제를 좀 손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를 푸실 때 답에 있는 기준 단위로 단위를 좀 환산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로 통일을 할게요. 네, 그리고 무게 단위는 그람으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람이 있고요. 센티미터가 있고요. 요 밀도를 기준으로 단위를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마이크로미터를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거든요. 이게 이제 센티미터는 좀 약간 다른 단위하고 다른 좀 특이한 단위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람, 미리그람, 그 다음 마이크로그람, 뭐 나노그람, 이 위로는 뭐 킬로그램이 있듯이. 근데 이제 길이에서는 이게 이제 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 나노미터가 되는 건데, 센티미터는 요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0의 3승씩 작아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근데 요 중간에 이제 10의 제곱이 걸린 단위가 여기 끼기 때문에 5마이크로미터를 환산을 밀리미터로 하면 이제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3승 밀리미터잖아요. 근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이제 10mm가 1cm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 더 붙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죄송합니다. 네.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5마이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네. 그래서 얘는 네, 센티미터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그리고 밀도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통일해서 쓸 건데 이 점성 계수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얘를 환산을 해보면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인데, 네, 곱하기 1kg이 10의 3승 g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미터를 또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미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그러면 길이 단위 없어지고 킬로그램 단위, 그램 단위로 바꾸고 10의 제곱이 이제 10의 1승으로 바뀌겠죠. 요게. 네. 그냥 네, 10g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10의 1승이니까 얘랑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만 남죠. 그래서 이 뒤에 게 다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좀 네. 다 지워지고 얘하고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점성 개수가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람 퍼 센티미터 이렇게 바뀝니다. 점성 개수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스토크 법칙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직경이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입자의 밀도, 네, 구형 먼지 입자의 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력가 속도죠. 원래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8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점성 계수가 18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푸시면 여기서부터는 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고요. 워낙 환경기능사 시험이 뭐 어쩔 수 없지만 기출문제 중심으로 숫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땐 숫자도 똑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학습에서 풀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고요. 얘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을 암기하는 게 조금 귀찮지만 어렵죠. 네, 저도 뭐 맨날 까먹어요. 네. 얘가 이제 연료 안에 있는 황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황이 발생하는 거고, 요 이산화황과 네, 탄산칼슘을 반응을 시키면 그리고 산소가 공급된 상태에서 네, 황화칼슘이 나오고 그리고 이 CO2가 발생하면서 이 썩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탈황법이에요. 탈황법. 네, 배출한 후에 황을 제거하는 탈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황 분자량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1몰일 때 탄산칼슘도 1몰 필요하잖아요. 그쵸?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이게 100이에요. 100g per 몰인데 얘 기준이 지금 이제 톤 단위니까 그냥 킬로그램으로 스케일을 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그냥 1000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원래 32g per 몰인데 그냥 32kg으로 스케일을 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kg과 탄산칼슘이 100kg이 반응을 할 때 이제 황성분이 1%고 중유 10톤. 그럼 10톤 안에 이 1%의 황성분이 있을 때 황이 양이 얼마인지를 이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시계 보면 이제 1%를 숫자로 표현하면 0.01이잖아요. 네. 그래서 0.01 곱하기 중유의 양 하면 이제 시간당 황이 발생하는 무게가 나오고 얘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꿨으니까 얘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이제 100kg이 나오는 거예요. 즉 32kg 대 100kg의 비례식은 황이 100kg per hour 있을 때 탄산칼슘이 얼마 필요하냐 이거 비례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뭐 계산기로 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네, 이렇게 곱해서 x 놔두고 이항하면 이제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kg 곱하기 100kg per hour분의 32kg 하면 이런 무게가 나오고 톤으로 바꾸면 0.3톤이 되겠죠. 다음 설명하는 대기권으로 적합한 것은 네, 뭐 오존이 있다 하나밖에 없죠. 네, 성층권입니다. 대립권은 뭐 기상현상, 대류현상 발생하고 중간권은 대류현상만 물이 없으니까 기상현상은 발생 안 해요. 열권은 오로라.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메탄 얘는 메탄의 연소 반응식을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고, 뭐 굳이 모르더라도 이거를 반응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메탄과 이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완전 연소한다고 하니까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없죠. 여기 탄소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숫자 1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소 없어요. 여기 수소가 지금 4개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면 네, 수소의 개수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 A를 찾으면 돼요. A는 산소의 양이니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러면 총 4개죠. 그럼 A 값이 뭐가 될까요? 네, 2입니다. 2. 네, 이런 식으로 식을 뭐 정리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메탄이 지금 1몰이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부피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1몰의 부피는 22.4 원래 리터인데 지금 미터 세제곱이니까 스케일을 1000 곱해서 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22.4 미터 세제곱 대 이제 공기량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산소량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이 부피 단위니까 여기서도 여기 산소가 지금 2몰이잖아요. 2 곱하기 22.4 미터 세제곱은 5 미터 세제곱 대 x 똑같이 비례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럼 x를 계산을 하면 x가 10 미터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 s는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는 뜻이에요. 0도씨 1기압. 그래서 그냥 여기 안 썼는데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산소의 량이에요. 산소의 량이 10m 세제곱일 때 이 산소의 분압이 부피비로 0.21이잖아요. 이걸로 나누면 전체 공기량이 나와요. 그러면 47.6 미터 세제곱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공기량은 여기에다가 공기비를 곱하면 되죠. 네. 공기 비율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57.1 미터 세제곱.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대기오염 사건.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포자리카 하면 황화수소입니다. 네. 황화수소 하면 포자리카.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압력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상당히 좀 귀찮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암기를 해야 풀 수 있죠. 그래서 1기압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건데 하단에 나와 있는 네,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1기압과 요 정도는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잘 안 쓰는 거라 헷갈리긴 한데 그냥 외워주세요. 얘는 10에 5승이 더 붙어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다 1기압이에요. 네, 여기 기준 압력이죠. 7번은 이제 물의 화학식만 알면 푸실 수 있습니다. 물이 이제 H2O잖아요. 네, 얘가 이제 1몰일 때 요게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면은 18g per 몰이잖아요. 네. 즉 1몰의 무게가 18g이고 그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 리터입니다. 이것은 개념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8g일 때 22.4리터면 이게 6.6g일 때 과연 얼마냐?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나요? 뭐, 네, 암기를 그러니까 문제를 뭐 계산기로 그래도 해야겠죠.
계산기를 소환하겠습니다. 네. 22.4 곱하기 6.6은 나누기 18. 그러면 8.2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9번입니다. 헨리상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헨리상수가 이제 대기압은 헨리상수 곱하기 농도인데 요거를 이 분압 상태로 해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1atm이 네, 760이잖아요. 그러면 44는 즉 44분의 네, 760은 H값이 나와 있죠. 네. 1.6 곱하기 네, 10기압 곱하기 그다음 농도 그러잖아요. 그럼 미지수 하나니까 다 이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6이고 네. 그럼 16 곱하기 760분의 44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네. 44 나누기 16 곱하기 760 네, 하면 네, 0.0036184 36 네. 그러면 답이 이제 0.00361이잖아요. 그냥 362라고 쓸게요. 네. 그러면 이게 3점으로 가려면 공이 하나, 둘, 세 개 옮겨가야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네. 만약에 4라면 하나, 둘, 셋, 넷. 네, 1로 가겠죠. 근데 이제 3.62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는 값이 네,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대기의 상태가 과단열 감률로 되는 것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오염물질이 넓은 이것에 대한 설명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제 환상형에 대한 설명인데 네, 가장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 매연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안정하다는 게 이게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오염물질이 이제 퍼져나가고 희석되고 농도가 연해지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메탄 1몰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 얘도 메탄식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냥 요거 보고 그냥 풀게요. 네. 이 식을 기준으로 메탄 1몰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 산소가 지금 네, 2몰만큼 부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2.4 그럼 44.8이겠죠. 네, 답을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어요. 2번입니다. 프로판을 44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기의 10% 과잉 공기를 썼다. 이때 공급한 공기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선 이 과잉 공기를 집어넣은 것은 이제 이게 공기비가 1.1만큼 넣었다라는 걸 나중에 곱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을 좀 쓰셔야 되는데 C3H8 플러스 아까 메테인 할 때 똑같이 했죠. 네, O2 이게 완전 연소니까 네, CO2 플러스 네, H2O죠. 다른 건 안 생깁니다. C가 3이니까 여긴 개수가 3이 붙고요. 8이니까 여긴 4가 붙어요. 그러면 산소는 여기서 6개, 여기서 4개 더하면 네, 10개죠.
그럼 A 값이 A 곱하기 2가 10이 되려면 A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지금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건을 보고 요것의 분자량을 찾아보면 C가 12니까 12 곱하기 3 하면 36이죠. 그리고 수소는 1이니까 8 더하면 44g/몰인데 이것도 스케일업을 했어요. 킬로그램이니까. 그래서 44kg. 네. 1대 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44kg의 죄송합니다. 프로판일 때 얼마가 필요하냐? 똑같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1 되고, 네. 5 곱하기 22.4 하면 110이 표준 상태에서의 스탠다드 미터 세제곱이 나오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게 산소량이니까 산소의 분압이 대기 중에서 21%예요. 그럼 얘를 0.21로 나누면 전체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 533m 세제곱이라는 공기량이 나오고 이제 10% 과잉 공기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1.1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33, 이 값이 나오겠네요. 사실 여기까지만 풀어도 10%더 넣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하면 이 값이 나오겠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바람의 세 가지 힘. 바람을 일으키는 힘은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전향력이 이제 회전에 의한 힘이고요. 요거는 가짜 힘이에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뭐 축이 기울어지고 그거는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적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할게요. 지구는 도니까. 그러면 도는 힘 때문에 여기서 뭐 이쪽에다 어떤 물건을 던졌을 때 이게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거리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가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직선으로 보냈는데 왼쪽으로 휘어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것이 코리올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은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고 이것 말고도 이제 마찰력이라든지 기압 경도력, 원심력 이런 다양한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힘이고요. 좀 많이 중요한 것이 기압 경도력이죠. 압력의 차이.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있으면 고기압은 안에가 기압이 높고 바깥의 기압이 낮으니까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하강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구름이 안 생깁니다. 비도 안 와요. 저기압은 안에가 기압이 낮고 바깥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승기류. 그래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이 정도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이거 그냥 외우세요. 펜입니다. 이게 광학 스모그 물질이죠. 그래서 오존이나 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2차 오염물질을 묻는 문제고요. 2차 오염물질은 오존이죠. 오존.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과산화수소나 오존이나 PAN이나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 2차 생성 오염 물질이다.
네, 이것만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호기성 분해시 최종 산물. 호기성과 혐기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호기성으로 완전 분해되고 산화되면 CO2하고 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촛불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부산물이 CO2는 당연히 나오고 수증기도 좀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실험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뭐 산화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현기성 상태는 얘가 이제 분해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CO2와 메테인이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비중이 좀 더 높죠. 55%, 얘는 한 45% 정도?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기성 분해의 최종 산물은 네, 물과 이산화탄소다. 답은 1번이고요. 2020년 제2회 관연도 기출보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스토크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지금 이제 우선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단위를 환산 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아셔야 문제를 좀 손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를 푸실 때 답에 있는 기준 단위로 단위를 좀 환산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로 통일을 할게요. 네, 그리고 무게 단위는 그람으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람이 있고요. 센티미터가 있고요. 요 밀도를 기준으로 단위를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마이크로미터를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거든요. 이게 이제 센티미터는 좀 약간 다른 단위하고 다른 좀 특이한 단위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람, 미리그람, 그 다음 마이크로그람, 뭐 나노그람, 이 위로는 뭐 킬로그램이 있듯이, 근데 이제 길이에서는 이게 이제 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 나노미터가 되는 건데, 센티미터는 요 사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0의 3승씩 작아지잖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근데 요 중간에 이제 10의 제곱이 걸린 단위가 여기 끼기 때문에 5마이크로미터를 환산을 밀리미터로 하면 이제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3승 밀리미터잖아요. 근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이제 10mm가 1cm니까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 더 붙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죄송합니다. 네,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5마이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네. 그래서 얘는 네, 센티미터로 바꾸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그리고 밀도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통일해서 쓸 건데 이 점성계수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얘를 환산을 해보면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인데, 네, 곱하기 1kg이 10의 3승 g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미터를 또 센티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미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그러면
길이 단위 없어지고 킬로그램 단위, 그램 단위로 바꾸고 10의 제곱이 이제 10의 1승으로 바뀌겠죠. 요게. 네. 그냥 10g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10의 1승이니까 얘랑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만 남죠. 그래서 이 뒤에 게 다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좀 다 지워지고 얘하고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점성 개수가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램 퍼 센티미터 이렇게 바뀝니다. 점성 개수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스토크 법칙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직경이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입자의 밀도, 구형 먼지 입자의 밀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력가 속도죠. 원래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8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점성 계수가 18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기로 푸시면 여기서부터는 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고요. 워낙 환경기능사 시험이 뭐 어쩔 수 없지만 기출문제 중심으로 숫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땐 숫자도 똑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학습에서 풀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고요. 얘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을 암기하는 게 조금 귀찮지만 어렵죠. 네, 저도 뭐 맨날 까먹어요. 네. 얘가 이제 연료 안에 있는 황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황이 발생하는 거고, 요 이산화황과 탄산칼슘을 반응을 시키면 그리고 산소가 공급된 상태에서 황화칼슘이 나오고 그리고 이 CO2가 발생하면서 이 석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탈황법이에요. 탈황법. 배출한 후에 황을 제거하는 탈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식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황 분자량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1몰일 때 탄산칼슘도 1몰 필요하잖아요. 그쵸?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이게 100이에요. 100g per 몰인데 얘 기준이 지금 이제 톤 단위니까 그냥 킬로그램으로 스케일을 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그냥 1000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원래 32g per 몰인데 그냥 32kg으로 스케일을 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kg과 탄산칼슘이 100kg이 반응을 할 때 이제 황성분이 1%고 중유 10톤. 그럼 10톤 안에 이 1%의 황성분이 있을 때 양이 얼마인지를 이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시계 보면 이제 1%를 숫자로 표현하면 0.01이잖아요. 네. 그래서 0.01 곱하기 중유의 양 하면 이제 시간당 황이 발생하는 무게가 나오고 얘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꿨으니까 얘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이제 100kg이 나오는 거예요. 즉 32kg 대 100kg의 비례식은 황이 100kg per hour 있을 때
탄산칼슘이 얼마 필요하냐? 이거 비례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뭐 계산기로 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네, 이렇게 곱해서 x 놔두고 이항하면 이제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kg 곱하기 100kg per hour분의 32kg 하면 이런 무게가 나오고 톤으로 바꾸면 0.3톤이 되겠죠. 다음 설명하는 대기권으로 적합한 것은 네, 뭐 오존이 있다 하나밖에 없죠. 네, 성층권입니다. 대립권은 뭐 기상현상, 대류현상 발생하고 중간권은 대류현상만 물이 없으니까 기상현상은 발생 안 해요. 열권은 오로라.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메탄, 얘는 메탄의 연소 반응식을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고 뭐 굳이 모르더라도 이거를 반응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메탄과 이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완전 연소한다고 하니까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탄소가 없죠. 여기 탄소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숫자 1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소 없어요. 여기 수소가 지금 4개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하면 네, 수소의 개수가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 A를 찾으면 돼요. A는 산소의 양이니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러면 총 4개죠. 그럼 A 값이 뭐가 될까요? 네, 2입니다. 2. 네, 이런 식으로 식을 뭐 정리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메탄이 지금 1몰이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부피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1몰의 부피는 22.4 원래 리터인데 지금 미터 세제곱이니까 스케일을 1000 곱해서 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22.4 미터 세제곱 대 이제 공기량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산소량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이 부피 단위니까 여기서도 여기 산소가 지금 2몰이잖아요. 2 곱하기 22.4 미터 세제곱은 5 미터 세제곱 대 x 똑같이 비례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럼 x를 계산을 하면 x가 10 미터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 S는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는 뜻이에요. 0도씨 1기압. 그래서 그냥 여기 안 썼는데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산소의 량이에요. 산소의 량이 10m 세제곱일 때 이 산소의 분압이 부피비로 0.21이잖아요. 이걸로 나누면 전체 공기량이 나와요. 그러면 47.6 미터 세제곱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공기량은 여기에다가 공기비를 곱하면 되죠. 네. 공기 비율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57.1 미터 세제곱.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대기오염 사건. 이거는 암기를 하세요. 포자리카 하면 황화수소입니다. 네. 황화수소 하면 포자리카.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압력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상당히 좀 귀찮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암기를 해야 풀 수 있죠. 그래서 1기압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건데 하단에 나와 있는 네,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1기압과 요 정도는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잘 안 쓰는 거라 헷갈리긴 한데 그냥 외워주세요. 얘는 10에 5승이 더 붙어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다 1기압이에요. 네, 여기 기준 압력이죠.
7번은 이제 물의 화학식만 알면 푸실 수 있습니다. 물이 이제 H2O잖아요. 네, 얘가 이제 1몰일 때 요게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면은 18g per 몰이잖아요. 네. 즉 1몰의 무게가 18g이고 그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입니다. 이것은 개념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8g일 때 22.4리터면 이게 6.6g일 때 과연 얼마냐?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암기를 그러니까 문제를 계산기로 그래도 해야겠죠? 계산기를 소환하겠습니다. 네. 22.4 곱하기 6.6은 나누기 18. 그러면 8.21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9번입니다. 헨리상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헨리상수가 이제 대기압은 헨리상수 곱하기 농도인데 요거를 이 분압 상태로 해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1atm이 네, 760이잖아요. 그러면 44는 즉 44분의 760은 H값이 나와 있죠. 네. 1.6 곱하기 10기압 곱하기 그다음 농도 그러잖아요. 그럼 미지수 하나니까 다 이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6이고 네. 그럼 16 곱하기 760분의 44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네. 44 나누기 16 곱하기 760 네, 하면 0.0036184 36 네. 그러면 답이 이제 0.00361이잖아요. 그냥 362라고 쓸게요. 네. 그러면 이게 3점으로 가려면 공이 하나, 둘, 세 개 옮겨 가야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네. 만약에 4라면 하나, 둘, 셋, 넷. 네, 1로 가겠죠. 근데 이제 3.62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는 값이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대기의 상태가 과단열 감률로 되는 것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오염물질이 넓은 이것에 대한 설명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제 환상형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대기가 불안정해서 이 매연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안정하다는 게 이게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오염물질이 이제 퍼져나가고 희석되고 농도가 연해지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메탄 1몰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 얘도 메탄식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냥 요거 보고 그냥 풀게요. 네. 이 식을 기준으로 메탄 1몰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 산소가 지금 2몰만큼 부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2.4 그럼 44.8이겠죠. 네, 답을 이렇게 쉽게 푸실 수 있어요.
2번입니다. 프로판을 44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기의 10% 과잉 공기를 썼다. 이때 공급한 공기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선 이 과잉 공기를 집어넣은 것은 이제 이게 공기비가 1.1만큼 넣었다라는 걸 나중에 곱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을 좀 쓰셔야 되는데 C3H8 플러스 아까 메테인 할 때 똑같이 했죠. 네, O2 이게 완전 연소니까 네, CO2 플러스 네, H2O죠. 다른 건 안 생깁니다. C가 3이니까 여긴 개수가 3이 붙고요. 8이니까 여긴 4가 붙어요. 그러면 산소는 여기서 6개, 여기서 4개 더하면 네, 10개죠. 그럼 A 값이 A 곱하기 2가 10이 되려면 A는 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지금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건을 보고 요것의 분자량을 찾아보면 C가 12니까 12 곱하기 3 하면 36이죠. 그리고 수소는 1이니까 8 더하면 44g/몰인데 이것도 스케일업을 했어요. 킬로그램이니까. 그래서 44kg. 네. 1대 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44kg의 메테인 죄송합니다. 프로판일 때 얼마가 필요하냐? 똑같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1 되고 네. 5 곱하기 22.4 하면 112 네, 표준 상태에서의 네, 스탠다드 미터 세제곱이 나오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게 산소량이니까 산소의 분압이 대기 중에서 21%예요. 그럼 얘를 0.21로 나누면 전체 공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 533m 세제곱이라는 공기량이 나오고 이제 10% 과잉 공기를 넣었으니까 여기다 1.1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33 뭐 이 값이 나오겠네요. 사실 여기까지만 풀어도 10%더 넣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하면 이 값이 나오겠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요. 계속 하다 보면 네, 또 익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바람의 세 가지 힘. 예, 바람을 일으키는 힘은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전향력이 이제 회전에 의한 힘이고요. 요거는 가짜 힘이에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뭐 축이 기울어지고 그거는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적도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이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할게요. 네, 지구는 도니까. 그러면 도는 힘 때문에 여기서 네, 뭐 이쪽에다 어떤 물건을 던졌을 때 네, 이게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거리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가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직선으로 보냈는데 네, 왼쪽으로 휘어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네, 그것이 코리올리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은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고 이것 말고도 이제 마찰력이라든지 기압 경도력, 원심력 이런 다양한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힘이고요. 좀 많이 중요한 것이 기압 경도력이죠. 압력의 차이.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있으면 고기압은 안에가 기압이 높고 바깥의 기압이 낮으니까 바람이 네, 밖으로 빠져나가죠. 하강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구름이 안 생깁니다. 비도 안 와요. 저기압은 안에가 기압이 낮고 바깥이 높아요. 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네,
낮은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네,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승 기류. 그래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이 정도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광학 반응에 서 생겨나는 것. 이거 그냥 외우세요. 네, 펜입니다. 네, 이게 광학 스모그 물질이죠. 그래서 오존이나 뭐 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2차 오염물질을 묻는 문제고요. 2차 오염물질은 네, 오존이죠. 오존.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과산화수소나 오존이나 뭐 PAN이나 뭐 알데하이드 뭐 이런 것들이 2차 생성 오염 물질이다. 네, 이것만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호기성 분해시 최종 산물. 호기성과 혐기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호기성으로 완전 분해되고 산화되면 CO2하고 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촛불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부산물이 CO2는 당연히 나오고 수증기도 좀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실험하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뭐 산화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현기성 상태는 얘가 이제 분해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CO2와 메테인이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비중이 좀 더 높죠. 55% 얘는 한 45% 정도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기성 분해 시 최종 산물은 네 물과 이산화탄소다. 답은 1번이고요.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한 슬러지를 이제 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수한 후에 무게가 150kg이 나왔고 그리고 이 슬러지를 이제 항량으로 건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35kg이 됐대요. 그러면 네, 150에서 35를 빼면 물의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물의 무게 분의 처음에 슬러지 탈수한 후의 무게를 비교를 하면 이 그 탈수 후 슬러지의 수분 함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76.67%가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입 수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유입수의 BOD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폭기조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폭기조 BOD의 용적 부하가 1kg per m3 데이. 그럼 얘를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환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수량이 미터세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미터세제곱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1000씩 스케일을 업을 할게요. 그럼 그램 퍼 미터세제곱이 되고 1715니까 1.715 kg 퍼 미터세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그러면 1.75 kg 퍼 미터세제곱 이게 밀도죠. 쉽게 얘기해서 곱하기 이제 부피 네 세제곱 퍼 데이 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BOD 용적 부하로 나눠주면 돼요. 0.0 kg per 미터 세제곱. 그럼 킬로그램 또 단위가 없어집니다. 그럼 미터 세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폭기조의 용적이 나옵니다. 계산기를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1.75 곱하기 700 네, 1225 그럼 답은 뭐 약 1200m 세제곱의 폭기조의 용적이 필요하다 라는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 알칼리도는 이제 산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반대로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맞죠? 네. 근데 기준이 이제 알칼리도를 나타내는 성분이 이제 O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염, 그리고 중탄산염,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 물 속에 있는 그 알칼리도 성분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연 얼마큼 있는지를 0.02 노르말 농도를 지니고 있는 황산으로 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NaOH로 적정하는 게 아니라 황산으로 적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설명을 좀 더 덧붙이자면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네,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물질의 강도, 네, OH가 가장 셉니다. 그 다음이 탄산염, 그 다음에 중탄산염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답은 아무튼 2번입니다. 슬러지 팽화, 사상성 미생물, 농축이 잘 안 된다. SVI죠. 슬러지 볼륨 인덱스. 그래서 압축, 침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5만 미터 세제곱의 물을 살균할 때 20kg의 염소가 사용된대요. 15분 접촉한 후에 잔류염소. 이 문제를 푸시려면 이 식을 암기를 하셔야 푸실 수 있어요. 염소의 요구량은 염소의 주입량에서 잔류염소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잔류염소량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리그램 퍼 리터. 그럼 얘를 가지고 네, 염소 주입량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킬로그램을 미리그램 단위로 바꾸면 공을 6개를 붙여주면 되죠. 네, 20kg per day 곱하기 1kg이 10의 6승 네, 미리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6승 미리그램 per day인데 이걸 기준으로 총 상수의 양이 5만 미터 세제곱이래요. 네. 5만 미터 세제곱 per day. 그리고 이제 미터 세제곱을 리터 단위로 바꿔야죠. 리터니까. 네. 곱하기. 네. 1미터 세제곱은 10의 3승 리터.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염소 주입량이 나와요. 그러면은 염소 주입량 나오고 이제 잔류 염소량 있으니까 염소 주입 농도의 요 값을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 네, 여기 보면 이제 0.4잖아요. 여기 둘 중 하나겠죠, 답이. 그리고 0.4에서 0.1을 빼면 답은 0.1mg per 리터가 나오죠. 답은 4번입니다. 공장에서 NaOH가 3% 하면 폐수 500m 세제곱을 하루에 방출한다. 그리고 이것을 중화시킬 때 필요한 중화제의 양. 요게 알칼리니까 네, 산으로 중화를 시키겠죠. 네, 염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때 해설 확인하실게요. NV, N-V- 이렇게 해서 농도와 네, 볼륨을 곱해서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NaOH, 네, 수화나트륨의 농도를 구하고 그리고 요 양이 이제 500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HCl의 농도를 구하고 그 양이 이제 X다. 그래서 X를 구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NaOH의 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보실게요. 여기 지금 3%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3%면 숫자로 표현하면 0.03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게 퍼센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 책에는 해설을 좀 수정할게요. 네. 그래서 0.03 곱하기 이제 밀도를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1000 ml per 리터. 요거는 단위를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환산하기 위한 곱하기 요 분자량이 NA가 23이고 산소가 16, 수소가 1이잖아요. 네. 다 더하면 40이거든요. 그래서 요 N-V- 할 때 여기에 이 농도는 노르말 농도로 넣으셔야 됩니다. 네. 다행히 이제 NaOH도 1가고 네, HCl도 1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몰 농도와 네, 노르말 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요 몰농도를 구해서 바로 노르말 농도로 넣으면 되고요. 몰농도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1몰이 네, 1리터에 녹아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거 당량으로 그냥 쓸게요. 네, 1 EQ per 40g. 이걸 이제 노르말 농도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분자량이 40g이니까 그것이 이제 1당량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밀리리터, 밀리리터, 그리고 그람 없어지면 equivalent per 리터가 나옵니다.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75 노르말 농도가 나오죠. 그러면 네, NaOH는 0.75 노르말 농도예요. 이거 단위는 equivalent per 리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염화수소, 염산의 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염산은 지금 여기서 중화제로 37%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숫자를 바꾸면 0.37입니다. 0.37 곱하기 비중이 1.18. 네, 비중은 밀도입니다. 밀도. 1.18 g per ml. 네. 곱하기 똑같죠? 1000 ml per 리터 곱하기 얘는 H가 1이고 CL이 35.5 더하면 36.5 네, 이게 분자량이죠. 근데 얘는 이제 1가랑 당량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1EQ당 36.5g 해서 또 단위를 이렇게 없애면 얘도 equivalent per 리터가 나오죠. 노르말 농도의 단위. 그래서 계산기를 0.37 곱하기 1.18 곱하기 1000 곱하기 곱하기 안 해야 되는데 네, 나누기 36.5 그냥 갈게요. 하면 네, 11.9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염산은 11.96 노르말 농도가 나오고요. 얘를 기준으로 NV, N-V-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NaOH의 농도 곱하기 이제 500은 11.96 곱하기 X 해서 X 나머지 두고 요거를 이항하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0.75 곱하기 500 나누기 11.96 31.35 x는 31.35 미터 세제곱 per day.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ppm을 이제 유입 해수량 단위와 곱해서 이제 무게 단위로 바꿀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수질 분석에서는 ppm을 이제 mg per 리터로 표현을 합니다. 요건 1리터에 몇 mg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800ppm이라고 하면 물 1리터에 이 BOD 부하가 800g이 죄송합니다. 800mg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 ppm의 단위와 요 곱했을 때 미터 세제곱의 단위를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미리그램 퍼 리터인데 요거를 곱하기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 하면 800g 퍼 미터 세제곱 되잖아요. 네, 1000리터 1미터 세제곱입니다. 물. 그래서 800g인데 좀 이게 답의 단위가 톤이니까 킬로그램으로 좀 더 점프해서 올리면 0.8kg per 미터 세제곱. 그럼 여기에다가 유입 해수량을 곱하면 요 이제 무게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가동한다 라면 아워도 없어지고, 그럼 킬로그램 per da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9,200, 즉 19.2톤 per day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경도입니다. 경도는 이제 뭐 탄산 경도, 비탄산 경도, 뭐 일시 경도, 영구 경도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끓여서 경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시 경도라고 하고, 걔를 이제 탄산 경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탄산 경도가 이제 영구 경도인데, 걔는 끓여서 제거가 안 되고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염으로 만들어서 바닥으로 가라앉혀야 돼요. 근데 이제 경도가 높은 물을 우리가 샘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하드 워터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센물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얘네들이 관의 스케일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일로 지나갈 때 우리 치석 끼는 것처럼 이물질이 결국 이가금속 이온이 높으면 경도가 높은 거니까 걔네들이 어떤 물질을 형성을 해서 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유속으로 어떤 이 관을 지나가게 되면 더 빠르게 지나가게 되겠죠. 처음보다. 그러면 압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럼 나중에 여기가 뻥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은 이제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감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마시는 것도 그렇고 공업용으로도 그렇고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연수화를 시켜서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응집 실험에서 이제 폐수의 총량이 우선 나오고요. 걔네를 황산알루미늄을 수화물을 집어넣어서 그 황산알루미늄 수화물은 이제 25ml, 죄송합니다. 25ml를 주입했을 때 이제 가장 응집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얘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응집제의 양. 결국에 이 문제는 지금 0.2%라는 그 황산알루미늄 수화물을 이제 ppm으로
환산을 해서 결국 ppm이 미리그램 퍼 리터잖아요. 이게 그냥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이 질량이 몇이냐 이걸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좀 어려울까요? 네. 그래서 0.2%의 그 황산 알루미늄 수화물 농도를 우선 찾으셔야 되는데 밑에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0.2%면 네, 퍼센트 자체가 네, 1%가 10의 4승 ppm이에요. 네, 원래 ppm이 이제 1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네, 1%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래서 요 차이가 네, 이렇게 될 때 네, 10의 4승만큼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1%는 만 1%는 만 ppm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좋고 그것에 대한 원리는 뭐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이제 0.2%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밀도 단위 ppm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을 하면 네. 이런 양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전체 폐수가 500일 때, 죄송합니다. 전체 폐수가 500일 때, 네. 이 응집제를 요만큼 넣었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요 양을 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이 전체 그 대상 폐수인데 그 중에 25ml를 넣은 거죠. 그래서 요 값에 요 인자를 곱하면 네, 결국에 그 황산알루미늄의 원하는 농도가 나옵니다. 그 농도 값이 100mg per 리터이고 얘를 스케일을 업하면 100g per 미터 세제곱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전체 폐수량을 곱하면 이게 밀도 단위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곱하기 부피는 결국 질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질량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미터 세제곱 없어지고 100g에 뭐 공이 3개 더 붙으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개 없으면 킬로그램 되고 네, 그럼 200kg per day 하루에 네, 200kg씩 응집제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 대장균군을 측정하는 주목적. 얘 자체가 해롭다기보단 네, 지표 미생물이죠. 대장 속에 사는 균이 왜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있느냐? 이게 분변성 어떤 오염물질로 인해서 오염됐을 수 있다. 뭐 그런 가정을 네, 할 수 있는 답은 1번입니다. 상수철에서 사용되는 오존살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 살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끓이거나 즉 가열하거나 네, 또는 오존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외선 또는 염소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열인데 사실 수돗물 그러니까 상수 처리할 때 그 물을 다 끓이기도 참 의미도 없고 그리고 한번 끓이고 나서 네, 그 물이 상수 관망을 통해서 집에 도착하는 동안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휘발성이 강한 살균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가열이나 오존 살균이나 자외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집에 오는 동안의 오염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물에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수처리장에서는 약간 높은 농도로 뭐 그 염소를 녹이지만 집에 오는 동안 그게 조금씩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연한 농도로 네, 유지가 되고
걔네들이 중간에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존은 최종살균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네. 살균은 사실 살균력은 오존이 제일 좋거든요.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오존을 만들려면 네, 이제 물 전기분해 해가지고 산소를 계속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살균력이 거의 뭐 100%이지만 이게 잔류성이 없고 휘발성이 강해서 네, 2차 오염을 네, 막아야 하는 어떤 상수처리 공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0.05 노르말 농도 HCl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우선은 이 pH 계산할 때 이게 지금 노르말 농도인데 네, pH 값은 이제 몰 농도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다행히 또 1가예요. 네, 이런 1가가 나오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기 때문에 편하다. 그래서 요 값이 즉 0.05 몰은 이제 몰 퍼 리터입니다. 네. 요게 바로 이제 그 수소 이온을 계산하는 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로그 가로 열고 0.05 가로 닫고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계산기로 볼게요. 0.05 로그 취하면 네, 마이너스 1.3인데 앞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1.3이 되죠. 즉 pH가 1.3이 됩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부유물질의 측정 대상. 부유물질은 말 그대로 이제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인데 얘네가 물속에 녹아버리면 네, 측정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물 위에 떠도 안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면 물론 이제 분해되죠 나중에는. 근데 이제 분해돼 버리는 물질을 부유물질 측정으로 지금 한다라고 하면 미생물이 먹어치우니까 또 값을 네, 측정하기도 부적합하겠죠. 여과에 의해서 분리되는 물질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부유물질 측정할 때도 여과질을 대고 이걸 측정을 해요. 네, 답은 4번입니다. 1차 침전지의 깊이 그리고 표면적 두 개 곱하면 볼륨이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Q입니다. 유량. 자, 그러면 체류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네, Q 값은 네, 미터 세제곱 퍼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볼륨은 미터 세제곱이겠죠? 그 시간을 구하려면 네, T는 네, 볼륨을 Q로 나누면 됩니다.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이 단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유량이라는 거는 시간 단위로 들어오는 이제 부피잖아요. 이게 네, 30m 세제곱 퍼 데이라고 하면 하루에 이 30 세제곱미터만큼의 폐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부피를 나눠 버리면 네, 시간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체류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암기하시죠. 네. 그래서 바로 나눠 버리면 네, 4 곱하기 1 네, 4분의 네, 30m 세제곱 퍼 데이인데 답이 시간 단위니까 곱하기 네, 원 데이는 24시간. 네. 여기는 이제 미터 세제곱 있고요. 그럼 없어지고 데이 없어지고 요게 분자로 올라가죠. 계산하면 네, 답이 뭐 3.2 아워 시간이 나온다. 답은 2번입니다. 1 노르말 농도의 황산 용액으로 오른 것은 네, 노르말 농도는
전자 한 개에 할당된 무게가 1리터에 녹아있을 때를 의미를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네, EH 플러스 SO4 E-로 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두 개를 잃고 두 개를 받습니다. 즉 이제 황산의 분자량이 98입니다. 네, 98g per 몰인데 1몰당 98g이에요. 이 두 개당 할당되어 있으니까 한 개당 할당된 무게는 얘를 2로 나누면 돼요. 네, 98g을 네, 2로 나누면 예, g당량이 나와요. 네, 즉 전자 한 개당 할당된 무게가 49g입니다. 얘가 1리터에 있을 때가 1노르말이에요. 얘는 2당량이라 그런 겁니다. HCl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1당량이잖아요. 얘는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같아요. 얘는 몰농도하고 노르말 농도가 다르죠. 몰농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1000ml의 황산이 49g 이런 원리로 녹아있을 때 그것을 1노르말이라고 한다. 답은 3번입니다. 62.5m/S의 유량으로 폐수가 24시간 동안 균일하게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전지에서의 원료 부하가 100m/m/day일 때 이제 위어의 유효 길이를 구하라. 이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을 이제 원료 위어의 길이로 나누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스위치를 하는 거죠. 위어라는 게 뭐냐면 그 왜 침전지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침전지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확대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네, 그래서 물이 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의 이동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위어를 설치를 하면 이제 물을 일정량을 고르게 우리가 원하는 유량으로 그 다음 처리 시설로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제어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이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니까요. 네, 62.5m/h 그리고 하루 그리고 그 원료 부하를 분모로 해서 나누면 네, 유효 길이가 나오죠. 15m로 해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크롬 함유 폐수 처리 시 사용되는 크롬 환원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황과 철이 대부분입니다. 밑에 이제 환원제의 종류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황산 나트륨이나 네, 황산 철이나 SO2 이건 해당이 되고요. 요게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이 명명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황산 암모늄 NH4 2SO4는 알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구글로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이 이름이 뭔지 이름을 아시는 분은 네. 제 또 영상이 또 이제 댓글이 차단됐죠.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명명법을 아시는 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출판사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에요. 34번 부유물질 측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거는 그냥 용어 설명이죠. 배지는
네, 미생물 배양할 때 주는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쥐시죠. 네, 이거 미생물 이제 따뜻하게 온도 유지하면서 키워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유리섬유 여과지인데 유리섬유 여과지로 부유물질을 거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강열해서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그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 차이로 이제 부유물질이 얼마큼 있느냐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지요. 답은 4번입니다. 육가크롬 함유 폐수 처리법. 이건 그냥 암기를 하세요. 네. 환원, 중화, 침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하고 얘를 이제 네. 그리고 중화시킨 다음에 얘랑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네, 물질과 혼합시켜서 염화시켜서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네. 답은 2번이지요. 현기성 소화 탱크에서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 비율이 이렇게 돼 있고 처리한 후에 소화된 후에 즉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 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소화됐느냐? 그럼 소화율은 네, 소화하기 전 하고 이제 소화된 비율을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소화된 비율이 즉 소화 전에서 소화 후를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그 소화 전 비율을 계산을 하면 네, 이게 75% 유기물이고 무기물이 25%면 유기물이 이제 네, 3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소화 후에는 유기물이 1.38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3에서 1.38을 빼면 네, 1.62만큼 소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62 값을 기준으로 네, 소화 전의 비율 3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이게 이제 얼마큼 소화됐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2 나누기 3 네, 54%네요. 답은 4번입니다. 매립시설 복토는 뭐 다 좋은데 네, 식물이 잘 자라야죠. 식물 성장 방지하는 복토를 하면 큰일 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폐기물을 이제 수거하는 트럭의 대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인구수가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쓰레기 양이 이렇게 나오고, 네, 적재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인구수는 뭐 큰 의미가 없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양이 이제 200m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부피고 요게 밀도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그래서 네, 질량으로 환산을 하려면 얘를 넘기면 이게 부피를 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랑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하단에 보면 200m 세제곱퍼 데이 곱하기 750kg 이렇게 단위 없어지고요. 그리고 적재 차량이 5톤이에요. 그럼 이제 무게가 킬로그램 단위니까 똑같이 킬로그램으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5,000kg 퍼 대로 나누면 총 몇 대가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이게 보통 계산을 하게 되면 200 곱하기 750이죠. 나누기 5,000. 얘는 쉽게 딱 떨어지잖아요. 30대. 근데 이 답이 예를 들어 뭐 31.3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0.3대라는 차량은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32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올림의 개념이 아니라 네, 여기 뭐 조금 뭐라도 있으면 그냥 이걸 한 대로 추가를 해서 네, 더해서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소수점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듀롱 공식. 듀롱 공식은 원소 분석법입니다. 열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뭐 이거 식 암기하셔도 좋죠.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네, 답은 1번입니다. 41번 RD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DF는 폐기물을 이제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연소가 잘 되는 성분을 좀 모아서 연료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리고 네, 가연 성분만 모아서 연료화 시킨 것 맞고요. 네. 탄다라는 것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단점입니다. 시설비, 동력비가 저렴하지 않죠. 네. 운전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많이 들어가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폐기물 안정화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뭐 문제에 답이 나와 있죠. 네, 시멘트. 이건 시멘트죠. 네. 그래서 안정화라는 거는 결국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고형화한 후에 대부분 매립하죠. 네. 그래서 안정화 방법에 뭐 시멘트화 하거나 뭐 유리로 뭐 뒤집어 쌓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시멘트 기초법이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함수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수율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폐기물 중에 함수율 문제가 뭐 거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문제 보실게요. 1톤을 건조했대요. 그리고 무게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수분 함량 얼마냐? 이거는 최종 건조 후에 물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식을 보면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고요. 어렵지만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게요. 1톤이면 이제 1000kg이죠. 1000kg 곱하기 100 마이너스 초기 수분 함량. 이거 지금 모르죠? 네, 는 550 100 마이너스 완전히 물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함수율은 제로예요. 네, 그러면 네, 공이 지금 공을 없앨게요. 하나, 둘, 세 개 없애고요. 하나, 둘, 세 개 없앨 수 있죠. 그럼 100 마이너스 P는 55. 그러면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그러면 P는 100 마이너스 55는 45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매립시설. 이거는 이제 차수시설에 관한 설명이고요. 차수라는 게 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폐수화돼서 침출수로 유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유입을 막거나 또는 그 안에서 어떤 발생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돼요. 지하수 오염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A 도시의 쓰레기를 분류했을 때 이런 결과, 평균 함수율을 구하라. 요거는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퍼센트를 숫자로 다 바꿔야 됩니다. 50%는 0.5고요. 10%는 0.1입니다. 0.3이고요. 0.5입니다. 0.2고요. 0.05죠. 그래서 세 개를 네, 시그마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21%가 나온다고 합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이거 줄이는 건데 환경 영향 평가는 아니죠. 이거는 공사할 때 그게 이제 환경에 어떤 영향, 뭐 부정적인 뭐 영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답은 2번이죠. 폐기물 파쇄했을 때 이제 입자 크기 분포를 퍼센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특정 입자 크기의 기준이 네, 무게 기준으로 63.2%를 그 통과할 때 체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뭐 개념이니까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하부에서 뜨거운 가스로 모래를 가열. 이제 모래가 나오면 이 소각로는 무조건 유동상입니다. 유동상 말고는 모래 쓰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래를 가열해서 그것으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MHT 구하는 문제죠. 여기 보면 이제 쓰레기 총량이 나오고 이게 분모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부수 곱하기 이제 얼마나 일했느냐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네, 계수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MHT 공식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어렵지는 않은데 이 공식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2725명이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네, 365일 중에 네, 그거를 이제 2여로 계산을 했고 310일 일한다. 그것을 가지고 네, 쓰레기 총량으로 나누면 이제 3.7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MHT 값은 이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그런 사람과 시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시간과 적은 인력으로 동일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의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렇게 식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네, 얘죠. 식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직접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필수 암기입니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서 네, 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에요. 유해 폐기물은 바젤 협약입니다. 필수 암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방울수 20도씨 20방울 20도씨니까 20방울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네, 3번이죠. 두 번째 함수율 문제입니다. 아까 함수율 문제보다 뭐 똑같은데 조금 더 이런 형태가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반복학습으로 반드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함수율이 처음에 60%였는데 1000kg 그러면 1000kg인데 자 100 60이죠. 그랬는데 얘를 건조시켰대요. 근데 무게가 안 나와요. 무게가 x고 100 2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가 네, 533.3kg이 나오고 얘를 톤으로 바꾸면 0.53톤이죠. 네, 그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40이고 75 넘겨서 이제 밑에 분모로 요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1000kg 곱하기 40분의 75 하면 나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합성 소음 레벨 구하는 식. 요것도 이 기본적인 합성 음압 레벨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계산기로 로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나마 좀 쉬운 거고 직접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이제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마스킹 효과에 대한 설명. 마스킹은 이제 소리가 두 개가 났을 때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를 가리는 거죠. 마스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기억이 더 잘 나실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마스킹 효과가 커지고, 네, 뭐 음파의 간섭이 세련하고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하고 이거 다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네, 도플러 효과는 마스킹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네, 답은 3번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이제 그 소리가 날 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파동과 그러니까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과 고유의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접근하는 방향이나 속도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바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소음원에 네, 우리가 소음원이 있으면 네, 소음원으로부터 걸어가거나 아니면 걸어 나갈 때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플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방음 대책. 크게 음원, 소리 자체를 줄이는 것과 소리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방음 벽을 설치하는 건 아주 대표적인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다 음원 대책입니다. 진동수가 250Hz, 그러니까 1초에 250번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장, 요게 F고, 요거는 이제 람다죠. 그러면 V는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이 시 꼭 외워주세요. 네, 요 인자가 3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주어주고 하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과 5를 곱하면 1250이죠. 네, 그래서 전파 속도는 1250m/s다.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길이, 폭, 높이가 이렇게 주어지고 모든 그 바닥과 천장과 벽면의 흡음률이 동일해요. 0.016일 때 사비넷 식을 이용해서 잔향 시간을 구하면 이 식을 암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소음 진동 쪽은 저도 상당히 어려워요. 네, 물리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라 그래서 뭐 그냥 넣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게는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숙지를 해두시면 되고, 네. 자, S 값이 이제 실내 표면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친절하게 이게 길이, 폭, 높이가 다 10이죠? 10? 10? 10. 그러면 이거 육면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면 다섯, 그리고 요면 여섯. 그래서 가로 세로 네, 곱한 게 총 몇 개다? 6개. 이게 이제 실내 총 표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흡음률 여기 나와 있죠? 이 값을 집어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V는 이제 전체 부피입니다. 부피. 용적. 실제 용적. 해서 밑에 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6.7이라는 네, 잔향 시간. 소리가 이만큼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